오늘 두 번째 세션의 토론 좌장을 맡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유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과 실무자 그리고 참석자분들을 모신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업이 해야 할 부분,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청년들이 보는 일가정 양립, EFG 경영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이 인구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홍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청년 세대는 굉장히 점점 그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활, 가치 이런 것들의 중요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세대인데 이 청년 세대에게는 기업이 일과 이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원에서 처음에 이런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에는 기업이 왜 이런 문제에 해결에 앞장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 아직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기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그 용기 있는 아버지 김기탁 아빠 육아 문화 연구소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남성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방금 최정원 금호석유화학인재개발팀 차장님께서는 실제로 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신, 출산, 육아 제도인 금호 케어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지원 사항 그리고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 최고 경영자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토론 시간에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변화와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시 20분까지 토론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각 패널분들께서는 10분씩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앉아 있는 순서는 아니고요. 앞서서 발표하신 그 토론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 그다음에 정부에 가장 가까운 분 순서로 해서 김정환 팀장님부터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준수 경영지원본부장님 그다음에 이수연 위원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팀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그 연구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 또 자동 육아휴직이라던가 의무 육아휴직 제도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출산 장려 팀을 맡고 계신데 이런 팀을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배경 또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콜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콜마 출산 장려팀을 맡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콜마는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제약 바이오업을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 업 자체가 그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까닭에서 저희가 스스로 저희 기업을 이제 소개할 때에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일까요? 저희는 사실 업력이 이제 긴 회사는 아닌데요. 1990년에 저희 창업주께서 지금의 세종시 이제 충남 영기군에서 직원 3명과 함께 본인까지 총 4명으로 창업하신 회사인데 그 당시 때부터 사실 창업하실 때부터 이런 본인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이런 가족이나 자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셨다고 그렇게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들 뭐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찍이 이제 2009년부터 이런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좀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자녀를 좀 많이 낳기를 좀 권장하기도 하고 또 이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조금 특징적인 제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가족 수당이라는 제도가 또 있고요. 보통은 이제 공공이나 이제 이런 쪽에만 많이 있는 가족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가족 한 명당 이제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서 수당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도 수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원이 결혼한 직원이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직접 또 부양하고 있을 때 부모님 한 분당 이렇게 얼마씩 책정해서 이런 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다시 거슬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창업주 설명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나 이런 부모, 이런 자녀들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대가족 제도, 우리의 뿌리를 알고 또 미래를 그려나가고 이런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저희의 출산 장려금은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그 업력이 아주 뭐 오래되고 깊은 회사가 또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는 저희 나름대로 큰 금액이었지만 현재 돌아보면 좀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가 좀 첫째와 둘째보다는 조금 금액이 큰 이유는 창업주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자녀는 셋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셨다고 해요. 그래야 자녀 셋이 있어야 사회적 학습이 좀 어려서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좀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가능하다고 보셨다고 하고 그게 자녀 셋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여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에는 뭐 대가족에서 자란 친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뿌리나 고향이나 출신, 부모님의 뭐 조남을 한자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의 좀 경험이 좀 특출난 이런 친구들에게는 채용 시기에도 좀 가산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저희의 이 출산 장려금 제도는 몇 번의 이런 확대 개편을 거치다가 2024년 지난해죠. 지난해에 첫째 1,0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부터는 이제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 비로소 저희 팀 말씀을 드릴 때가 됐는데 저희 콜마 출산 장려팀은 2024년 3월에 신설된 팀입니다. 저희 팀명 자체가 조금은 좀 직설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럼 너희 팀의 KPI는 뭐냐? 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너희의 KPI냐? 뭐라든지 이런 관심과 우려, 좀 염려, 좀 많은 주목을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팀에 이제 배정되어서 왔을 때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팀명은 창업주의 2세이신 저희 현 부회장님께서 직접 장명하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주신 팀명인데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좀 철학을 보다 분명히 또 안과 밖으로 좀 보다 분명히 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 완성도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라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 오던 여러 가지 가족 친화 제도나 출산 장려 정책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안과 밖으로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이제 5월에
제도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장려금을 대폭 좀 상향 조정했고, 이유는 앞서서 저희 또 부영의 사례들도 있고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던 그런 진정성이 시대적 흐름에 좀 거스름 없이 우리 직원들도 좀 혜택을 보고 우리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내놓은 제도가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가라는 의미에서 1개월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도의 이름은 정확한 네임으로는 콜마 육아휴직제 그리고 가로 열고 의무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무화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도는 의무화라고 했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저희들이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1개월의 휴가를 보내는 과정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요 계열사들을 직접 다 저희 실무팀들이 방문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득 과정을 꽤 오래 거쳤고요. 현장에서의 우려나 걱정, 반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취지에 좀 동참해주고 함께 해주실 것을 좀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설득을 드렸고, 결국엔 이제 설득을 다 하게 됐는데요. 이 제도를 내놓은 배경을 보시면 저희 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육아휴직의 통계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여성분들의 산후 산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우리 남성들의 육아휴직 그 중에서도 출산 직후에 육아휴직 가는 통계를 봤더니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들을 가정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긴 한데 보통의 요즘 가정들이 한 아이를 한 자녀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이 가정의 평생에 한 번 내지는 없을 수도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이 특별한 기회 때에 특히 아빠가 이 태어난 자녀와 또 우리 배우자와 온전히 한 달을 좀 보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저희의 취지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좀 보내게 됐고, 이 한 달 동안에 본인이 받는 급여를 저희가 보전함으로 인해서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전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게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그룹에서 한 170여 명 정도의 새로운 우리 임직원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육아휴직을 지금 말씀드리는 육아휴직은 이제 출산 직후의 육아휴직을 가지 않은 직원은 이제 한 손에 꼽을 정도인 걸로 저희가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한 손에 꼽히는 이 육아휴직 불참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의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든 어느 계열사이건 간에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휴직을 하지 않은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정말로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가지 않은 것인지, 또 누군가의 또 불편한 어떤 이런 영향력은 없었는지, 이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좀 한 1시간 정도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있고요.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 팀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또 그런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가고 있고요. 본인 직접 출산하신 출산휴가나 또 배우자 출산하신 우리 남성분들의 배우자 출산휴가나 주어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워킹데이 5일 내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출발해야 됨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5일도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현장에서의 많은 우려가 있어서 이 5일을 저희가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종료 후에 5일 후에
5일 내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뭐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팀 작년에 신설되고 나서 사실 실무자들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의 실무적 욕심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것들 좀 하고 싶었고요. 오늘 뭐 금호에서도 말씀 주셨고 뭐 부영 회장님도 말씀 주시고 했지만 좋은 제도들 또 타사에서 이미 많은 또 실효성을 거둔 이런 제도들 저희들 당장에 도입하고 싶고 실험하고 싶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혜택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제도를 5월에 발표하고 나서 속도감 있게 다음 제도를 바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좀 간과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도를 만들고 발표하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시작일 뿐, 이 제도를 기업의 문화로서 내재화시키고 직원들 마음속에 넣어주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였구나. 이걸 저희들이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제도를 뭐 준비하던 것들은 좀 속도를 늦추고 좀 내재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우리 미사용자를 찾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임산부의 날에 저희 자체 임산부의 날을 실행하면서 본인 임신하신 우리 예비 엄마들이나 배우자 임신하신 예비 아빠들을 초대해서 또 최고 경영자와의 시간도 함께 보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또 회사에 바라는 점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제도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신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리 보장 측면이나 또, 또 우리 오래되신 우리 선배님들이 또 옛날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야 꼭 가야 되냐 안 가면 안 돼? 라든지 이런 말씀 좀 하실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전 사업장에 좀 부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내재화의 노력들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좋은 제도들을 더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당장이라도 내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2030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한 제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콜마의 김정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재화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출산 장려 팀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내 문화를 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출산 장려팀의 KPI를 출산율이라는 약간 정량적인 이렇게 재미삼아 말씀을 가볍게 해주신 거겠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기업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걸 평가할 때 과연 출산율로 이것을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걸 출산율로 검증하는 순간부터 결국은 아이를 낳아라라는 강요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 고용시장의 현장에 계신 김준수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이 잡코리아는 결혼과 출산의 주요 연령대인 청년 세대의 그 구직자들의 인식 그리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 그리고 이것이 기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잡코리아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원 제도 등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잡코리아 가치성장본부에서 조직과 구성원들 가치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준수입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잡코리아 내에는 저희 구직자들의 80% 이상의 이력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직자 사이드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ESG 또는 EFG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공유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긴 시간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저희 회사의 EFG 제도까지 좀 공유를 한 번에 드리기보다는 좀 대화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요. 경영진 또는 경영자 관점에서는 이 EFG 또는 ESG 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복지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이 활동과 제도들이 과연 비용으로만 보여지는지 또는 이 활동과 제도들이 구성원들의 결국은 생산성 향상 또는 몰입 환경을 통해서 조금 더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단에 여러 가지를 설명 주셨던 그런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따라서 폭포수 효과나 캐스케이딩 방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그러면 회사 관점에서 이러한 EFG 관점에서의 여러 제도들 아까도 되게 많은 회사의 사례들이 공유가 됐지만 이게 데이터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것을 갖느냐 측면에서는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20, 30대 친구들에게 회사를 선택할 때 너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했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 관점에서 내가 성장 기회나 그런 환경들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를 찾는 부분이 두 번째 2순위고요. 그보다 앞서서 1순위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2030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 그 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요즘에 뭐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 그 제도가 있지만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까지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럼 2순위는 이제 성장이고, 세 번째는 워라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워라벨 자체에 대해서 뭔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라이프의 밸런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2030을 대상으로 본다면 절대 시간을 회사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온오프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가 되었을 때 충분히 나의 라이프를 즐겨야 온이 됐을 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본인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구직자 친구들은 회사를 고를 때 그 순위로 고르고 있고 그러면 회사 측면에서는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를 구축을 해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회사나 채용 브랜딩 차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 측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이 결국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역할적인 의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느냐 관점에서 다시 달리 보면은 이러한 제도들을 갖춰졌던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회사 대비 이직률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직원의 몰입도 지수도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렇다면 뭐 각 회사마다 조직문화팀도 있고 여러 HR 펑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지수도 파악을 하고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직 진단도 여러 개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직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직원들의 몰입도가 향상이 된다면 이거는 국가나 의무나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 경영진 측면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옵셔널하게 그런 제도들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머스트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대화를 나누겠지만
이 ESG, EFG가 어찌 보면 구직자나 경영진 관점에서는 되게 거시적으로 바라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안에서 뭔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측면에서 회사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그런 회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도 그로 인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그런 비용 데이터도 이제 이직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몰입도도 향상이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금호석유화학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이러한 여러 제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제도들이 회사마다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이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단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회사 차원에서 유의미했는지를 그런 프랙티스를 공유하고요. 그게 데이터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2030 또는 넘어서 회사의 그 허리라인 또는 이제 고성과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어떻게 얼라인되어 있는지를 경영자는 이제 뎁스 있게 봐야 되고 그거를 구성원들한테 공유해야 되는 게 지금 스테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장감이 넘치는 말씀이셨는데요. 유연근무제의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온오프의 중요성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지금 김준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연 국민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이수연 위원님은 토론자 분들 중에서 제가 경력을 보니까 가장 다양한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업 문화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이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 사항이라던가 뭐 정책의 간극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의견과 또 기업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그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의 국민위원을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먼저 조금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는 들어보셨겠지만 국민위원이 무엇인가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위원은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 고려하시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꾸시려고 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실효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토론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저희는 약 2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은 그중 대표로 와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 엄마기도 하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12년 정도 의료기기 해외 영업 분야에서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회사 경력 그리고 위원으로서의 이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기 엄마로서의 이력을 함께 이제 통합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일도 해봤고 가정에도 있어봤고 이제 정책위원회도 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최근 몇 년 동안 그 출산 관련한 정책은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아주 많이 됩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서 그게 홍보가 좀 덜 된 케이스도 많았고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결혼 안 하신 싱글분들은 굳이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와 출산 혜택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서 굳이 찾아보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분들한테는 와닿지 예비 임신
예비 부모님들께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홍보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확실한 건 일단 정책 개발은 아주 많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일본, 유럽 대비해서 아까 앞에 발표자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뒤처지지 않아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3년도에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첫 만남 바우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남성 육아휴직도 가능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 모두가 6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은 6+6이라고 해서 이제 최대 월 900만 원, 그러니까 아내 앞으로 450, 남편 앞으로 450이라는 큰 돈이 월 들어오는 지원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최대 월 900까지 받을 수 있는 큰 정책이 있고요. 저랑 저 남편도 그 6+6의 혜택을 받아서 첫 만남 바우처랑 이런 거 다 합했을 때 아이 낳고 한 거의 3, 4천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콜마랑 부영이랑 그리고 금호그룹에서도 이제 3천만 원씩 해주시고 하시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캐치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6개월을 가야 된다이고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하지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 같이 이제 일과 육아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서로 그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임신 안 할 때는 이제 남편이랑 금요일 밤에 맥주 한 캔 하면서 회사 생활 얘기하고 사회 경험 얘기하면서 털어내거나 응원해주거나 복 뜯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힘이었는데 제가 먼저 육아휴직 1년 하고 남편은 계속 근로를 하였을 때 저는 남편의 힘듦이 이해가 가요. 상사한테 혼났구나, 보고서를 다시 써야 되구나. 하지만 남편은 저의 육아의 고충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아기 씻기면 되지. 길어봤자 30분 씻기나? 그게 왜 힘들다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같은 페이지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30분을 단순히 시키는 게 아니고 발버둥 치는 아이를 잡아줘야 되고 물에 들어가지 않게 얼굴을 받쳐줘야 되고 등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정말 심적으로 육아적으로 힘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육아를 했을 때 더 그 소위 말하는 전우회가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이제는 여자분들은 너무 많이 가시고 너무 잘된 일이지만 아직 남편분들이 못 가시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행복하고 토닥토닥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된 거는 1년 6개월밖에 안 되고요. 이제 남편은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과 가정 양립을 이제는 분리가 돼서 남편은 일, 저는 가정 이렇게 분리해서 일을 하고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발표에서도 많은 발표에서 나왔지만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대학교 진출률은 너무 이제 남성분들 못지않고 직업도 다들 가지고 계시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인재분들이 육아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일과 가정이 양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지만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는 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랑 기업이 같이 잘 풀어주려고 진행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일을 되게 좋아했고 많이 했고 욕심도 있었고 성취감도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걸 저의 성취감으로 삼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 역시 육아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일과 육아 병행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놀랍게도 그 서울대학교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국민위원회도 제안한 두 가지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제안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환영해야 된다입니다. 아까 너무 여러 번 나와서 다들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다행히 좀 규모가 되시는 기업분들은 이미 EFG를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회사들은 중소기업이 많고 저 역시 중소기업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국민위원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1차적으로 이제 대체 인원에 대한 정부에서 지급 근로비 지급이었고 그거는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있고 2차적으로 나온 게 회사에 대한 절세. 그래서 유연근무나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기업들에게는 좀 세금의 절세를 주자 해서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3차 제안은 절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조금 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뭐 수출 같은 거 인증받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인증처에 대한 이런 지식도 많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서포트도 내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식약처, 저희 같은 경우는 식약처나 뭐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해외 포럼을 참가해 보고 싶었는데 중소기업이 이제 돈을 투자하기 애매한 포럼들 이런 거를 정부에서 같이 참가해 주거나 어떻게 보면 공영 방송에 광고를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입찰도 어렵고 또 기업력이 이제 기업이 너무 작아서 못할 것 같은 거를 조금 더 지원해 주시거나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AI 그리고 예전에 많이 이야기됐던 VR 장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은 쉽게 접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는 곳에서 기업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면에서는 기업들도 돈으로 환산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이 가는 육아휴직을 많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런 걸 누릴 기회가 된다면은 대표로서도 조금은 더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육아휴직은 흔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발전의 여부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경제와 그리고 이제 인구 정책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금호그룹 최정원 차장님하고 부영그룹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 든든한 건 직원분들 입장에선 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 든든한 건 회장님이 그리고 임직원들이 내 동료가 응원하고 지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미 몇 천만 원을 출산하면 주는데도 출산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분위기가 출산휴가를 간다, 육아를 한다 하면은 주변에 뭐 회사나 친구들이나 혹은 뭐 사회에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조금 주춤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업 내에서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뭐 회장님과 회장님과 임직원의 지원이 있던지 그게 아니라면은 정부 차원에서 회장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던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까 홍 교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 돌봄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 나왔던 기업 어린이집이 있고 기업 어린이집을 이제 뭐 협력업체가 같이 다닐 수 있게 이제 오픈해주는 많은 큰 기업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다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꼭 모두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기업 어린이집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럼 몇백 명 안 되고 몇십 명 안 되는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기업 어린이집을 운영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 점에서는 그런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그 단체가 있어요. 건물 안에 뭐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공장 단지 이렇게 단지가 있거나 해요. 그래서 그런 단지 내 혹은 건물 내 이렇게 어린이집을 생설하는 것도 조금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제가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는 2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부터 24층까지 매 층에 회사들이 다 있었어요. 한 층에는 5개까지 있고 어떤 층에는 한 회사만 쓰고 그래서 약 거의 80개 정도의 회사가 한 건물에 있었는데 그런 데
건물에에 어린이집 하나를 두면은 이제 그쪽 건물에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고, 다만 이제 아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은 그럼 9 to 6로 근무한다 이러면 아침 7시에 아이를 깨워서 마치 나랑 출근하는 것처럼 아이를 깨워서 지하철, 소위 지옥철이라는 걸 타거나 버스를 타고 출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 근무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옥철 시간을 조금 피할 수 있고 내 아이가 조금 더 늦잠을 자고 이제 같이 나랑 출근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기업형 어린이집, 단지형 어린이집, 건물형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도 그런 점은 있어요. 이게 뭐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는 다 구축을 어느 정도 해놨으니 이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게 메리트를 주자가 요즘에 이제 계획안이고요. 아까 콜마 김정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자녀 혜택이 거의 대부분 3자녀 이상이거든요, 아직은. 근데 지금 출산율이 0.7 조금 넘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혜택 이런 걸 없애고 어떻게 보면 1자녀부터 혜택을 주고자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요런 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건 정말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정규직에 극한돼 있는 게 많아요. 6+6도 4대 보험을 낸 사람들이 증빙이 돼야지 최대 월 900만 원 남자 여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 저희 국민의원도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EFG가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돼서 이제 정규직 분들도 잘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되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프리랜서 분들도 누릴 수 있게 정책을 구축하는 게 다음 단계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잡코리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이들 워라벨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고, 여기서 라이프가 이제 싱글일 때는 개인 생활이지만 결혼을 하면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게 결국은 EFG이고요. 그래서 20대, 30대 결혼 전에는 워라벨, 30대, 40대 이제 기혼자들은 EFG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국민의원으로서 활동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원 제도라는 게 결국은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는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린이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옥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방안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 이제 한 귀결되는 방향은 이 EFG 경영을 위해서는 물론 육아휴직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 현금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아휴직도 기간이 좀 길긴 합니다만 조금 어떤 한 시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육아라는 것, 양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육아휴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한 순간에 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 양육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두가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잡코리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연근무, 이거는 결국은 굉장히 이 출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라고 봐야 될지 어떤 한 근무의 형태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됐을 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 또 그 단축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니까 혹시 오늘 발제를 하신 두 분께서 하실 뭐 이렇게 의견을 얹으실 부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더 추가적으로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요거는 추가적인 질문을 그 김정환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듣긴 했는데 지속적인 친육아적인 환경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도 쭉 말씀해주신 부분이고 앞에서 발제하시거나 뭐 강연하신 분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직원들을 집으로 보냈으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 정말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 고민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이런 가족 친화 제도 분야에서 좀 먼저 이 길을 가고 계셨다, 또 잘하고 계신다고 알려진 이런 여러 기업들을 좀 찾아뵙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뭐 머크도 그렇고요. 뭐 모션이나 뭐 저희보다 먼저 이 상황을 겪었다는 그 일본계 기업도 저희가 찾아갔었고요. 그래서 직접 또 찾아뵙고 했던 이유가 유선상으로나 뭐 이메일로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뵈면 조금 그 내부의 자료들도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고민을 조금 더 진솔하게 풀어주시기도 해서 저희들이 많이 찾아뵙긴 했는데 역시 같은 고민입니다. 일단 보내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치면 이 보내고 난 다음에 빈자리가 사실은 그 자리가 특수한 자리일수록 대체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기간이 짧다면 뭐 3개월, 6개월이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뭐 저희 뭐 내부적인 얘기지만 2차 안까지 해서 경영자 보고도 드렸는데 지금 3차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는 이제 많이 보내는 게 목표고요. 사실은 집으로 보내야 되고 있고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가용한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인력자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든 이분들에게 그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좀 뭐 제도로서 확대해 주신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제도가 우선 지원 기업 그 우선 대상 그 지원 기업들이 한정돼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고민이 너무 깊은데요. 이 부분 요즘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김준수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저 하지 못하신 잡코리아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 주시고요. 또 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 아마 잡코리아가 그 인력 채움 뱅크와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는 어떤 게 있는지 짧게 한 3분, 2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잡코리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회사에서 대표성을 갖고 하시는 그런 제도들을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유형 근무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제도라고 그래서 월 1회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빨리 퇴근 전체 다가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불금을 즐기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금요일은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개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 관련돼서 저희가 여성 고용을 50% 이상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비율도 여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책자도 여성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작년에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또 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다양한 뭐 모성보호 제도도 있고, 그게 여성분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제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구직자와 구인자 관점에서의 그런 제3자 관점에서 보고만 있는 건 아니라 그게 데이터로 증명되기 때문에 저희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지금 폭넓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그 공백기에 대한 그 대체 인력은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프리랜서나 긱스 정규직이 아닌 본인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채용 시장의 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계약직이나 파견직 활용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원소속,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계속하기보다는 2030들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내가 이거를 끝내는 그런 트렌드도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육아휴직을 가고 있는 기간 안에 우리 회사에서의 그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프리랜서 분들이, 전문화된 프리랜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괜찮다면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세그먼트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느끼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이 EFG 관점에서의 그 체감이 너무 달라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생존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EFG를 실질적으로 하기 되게 펀더멘탈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의 규모, 그리고 그간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펼쳐놓고 세그먼트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 어떤 것들은 아까 센터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 문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거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매트리스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기업이나 여러 이제 연구기관에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민과 그런 방향성을 갖고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과제들을 매우 던져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 이수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무리 발언이라던가. 없습니까? 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긴 토론 시간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과 또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뭐 청년 세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 또 노력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어떤 정책적 변화랑 문화적 접근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요인, 그리고 기업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들이 모두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과 정부가 노력한다면 청년들이 일과 가정을 조금 더 균형 잡힌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